안녕하세요. 오픈데이터 포럼 11월 열린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픈데이터 포럼 열린 세미나 사회를 맡은 오픈데이터 포럼 간사 박지환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온라인으로 인사를 또 드리게 되었는데요. 네, 코로나 사태가 계속 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안전한 댁에서 오늘 오픈데이터 포럼 기존과 같이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픈데이터 포럼 열린 세미나는 데이터 활용, 창업에서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공공데이터와 여러 데이터를 활용해서 창업을 하신 분들을 초청을 해서 데이터를 활용한 창업과 데이터 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얘기를 좀 경험과 구체적인 논의를 들어보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오늘 행사는 두 분의 그 창업자분들 발제를 듣고 그리고 열린 토론 시간으로 이렇게 이어서 진행을 할 텐데요. 먼저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두 분 발제자분들을 모시고 발제를 들어보는 순서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발제 자료는 오픈데이터 포럼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서 행사 후기 11월 열린 세미나를 클릭하시면 첨부 파일로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자료를 같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데이터 포럼 odf.or.kr로 접속하셔서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시고 같이 세미나를 같이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순서로 첫 번째 발제자를 좀 모셔볼 텐데요. 첫 번째 발제를 해주실 분은 누구나 데이터의 김자유 대표님입니다. 오늘 김자유 대표님께서는 비영리 단체의 생존을 결정할 기부자 데이터라는 주제로 발제를 해주실 텐데요. 그러면 좀 흥미로운 주제로 지금 창업을 하셔서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누구나 데이터 김재유 대표님의 말씀을 한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대표님께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구나 데이터 대표 김자유입니다. 저희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모든 기업에게 가장 절박한 데이터는 이제 무엇일까요? 네. 저희 이제 기업들이 부서가 여러 개 있을 텐데 그 중에서 가장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부서는 이제 마케팅 부서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케팅에서 이제 고객 데이터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 놓고 이를 마케팅에 활용하면 매출로 바로 직결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부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업들은 이 고객의 데이터를 최대한 많이 수집해서 이를 마케팅에 써먹으려고 하는 소위 CRM 활동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에 대해서 예컨대 어떤 인적 사항에 대한 데이터, 성별, 연령, 직업, 소득, 그다음에 어떤 상품 구매했는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모아서 이제 그들에게 적절한 프로모션을 제공하는 그런 활동을 통해서 매출 증대에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비즈니스가 인터넷 세상으로 넘어가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기존의 전통적인 CRM 데이터가 있었는데 거기에 추가해서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에 고객들이 방문해서 뭔가 클릭을 하게 되면 그 흔적들이 다 기록으로 남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배너를 클릭했는지 어떤 상품을 봤는지 이런 데이터들이 전부 다 남게 되고 이것들이 클릭할 때마다 남기 때문에 엄청나게 방대한 양이 생겨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이제 빅데이터를 구성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잘 분석해서 써먹으려고 하는 영역이 계속 발전을 해왔던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 누구나 데이터도 이런 일들을 기업에서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는 자사의 웹사이트와 자사의 모바일 앱에서만 수집할 수가 있는 데이터입니다. 고객의 정보이기 때문에 고객으로부터 직접 수집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 말은 어떤 데이터를 외부에서 사오거나 아니면은 외부에서 공유를 받는다거나 그럴 수 있는 종류의 데이터가 아니고
직접 기업이 수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 공간에 본인들의 땅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들어오는 고객에 대해서 수집이 돼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시라도 빨리 그 수집을 시작해서 데이터의 자산을 쌓아놓는 기업이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본인들의 사이트나 앱을 만들어서 고객 데이터를 확보하려는 그런 노력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분석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분석 툴을 채택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여러 가지 분석 툴이 있습니다만은 구글 애널리틱스라는 툴이 국내외적으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그런 이제 분석 툴입니다. 그래서 구글 아이디만 있으면 누구나 무료로 쓸 수 있으면서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분석을 제공하기 때문에 거의 뭐 업계에서 그 이제 표준적으로 그 사용되고 있을 정도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뭐 이거는 이제 참고 구글 애널리틱스 전 세계 점유율 참고로 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분석 활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씩 한번 볼게요. 일단 첫 번째, 고객의 특성. 결국에 이제 이 사람이 정체가 뭐냐, 그거에 대한 정보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별, 연령, 그다음에 접속 지역, 접속 기기, 뭐 컴퓨터로 접속했느냐, 폰으로 접속했느냐, 이런 등등의 데이터를 우리 사이트에 접속하는 순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 퀴즈. 성별, 연령 데이터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구글이니까 아는 겁니다. 네, 구글은 우리에 대한 모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구글이 이제 자체적인 알고리즘에 의해서 우리의 성별, 연령 데이터를 특정을 해서 그 리포팅을 해줍니다. 근데 그것이 이렇게 그 실제 마케팅 현장에서 상당히 유용하게 다들 쓰이고 있는 그런 자료이고요. 두 번째는 구매 경로. 사실은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마케팅 활동을 하기 위해서 기업에서 굉장히 많은 광고들을 할 텐데 5개의 광고를 했다 그러면 과연 그 5개 중에서 어떤 걸 통해서 구매가 가장 많이 발생했는가, 그걸 결국에는 알아야지만 같은 마케팅 예산을 그 효과가 좋은 곳에 몰아서 절약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이런 표를, 우리가 화면에 보시는 이런 표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맨 왼쪽에 보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메일 이런 식으로 지금 광고 매체가 표시가 되고 있고요. 오른쪽에 구매 수라고 해서 각각의 광고 매체를 통해서 구매가 몇 건이 발생했는지가 정확하게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한 건의 구매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얼마까지 그 예산이 드느냐, 그런 것들을 정확히 산출을 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제 행동 패턴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에 들어와서 퇴장할 때까지 여러 가지 이제 행동들을 하다가 돌아다니다가 나갈 텐데 그 동선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들어와서 어떤 상품을 봤는지, 들어와서 어떤 검색어로 검색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의 니즈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의 화면 구성을 어떻게 좀 바꾸는 게 더 그 마케팅에 도움이 되겠다, 그런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활동들을 기업에서 잘 하실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과 컨설팅을 제공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일반 기업에도 물론 제공하지만 저희는 주로 그 비영리 단체에 좀 집중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비영리 단체에서 마케터로 오래 일을 했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시작하게 된 일이고요. 비영리 단체도 모금을 하기 위해서 기업들과 유사한 마케팅 활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제품을 팔지만 비영리 단체는 이제 후원금을 모집하기 위해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하는데, 그때도 역시 동일하게 고객 데이터에 대한 분석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실제로 하게 되는 일은, 일단은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 고객과 만나서 어떤 마케팅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에 대한 인터뷰를 하게 되고요. 그걸 바탕으로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수집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면 좋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맨 오른쪽에
그 수집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보고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이제 확인할 수 있도록 대시보드를 제작하는 그런 그 결과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저희가 만드는 대시보드에 대한 그냥 샘플을 가져와 봤는데요. 뭐 이렇게 KPI를 중요한 KPI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모니터링 리포트랄지, 아니면 이제 이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한눈에 알 수 있는 방문자 특성 리포트, 그다음에 유입 경로별 구매 또는 후원 기여도, 그래서 광고 매체별로 구매 건수가 얼마큼 나왔는지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리포트랄지, 또 이제 방문 목적별로 우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다양한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능마다 다른 방문 목적을 가지고 들어오실 거거든요. 그분들이 과연 구매까지 연결되는 케이스는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가장 많은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화면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런 이제 대시보드를 만들고 하는 활동들을 적지 않은 시간 동안 하다 보니까 한 가지를 뼈저리게 알게 됐습니다. 뭐냐면 아무리 대시보드를 만들어도 고객님들이 보시질 않아요. 네. 바빠서 또 보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데이터가 중요해서 데이터 해야 된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하지만 그걸 또 잘 활용하는 거는 또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근데 이제 어쨌든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게 데이터로 뭐 시스템 구축하면 땡이 아니고 그 이제 결국에는 어떤 매출 증가로 이어져야만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해놓고 잘 활용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좀 해서 어떤 서비스를 또 하고 있냐면 대시보드 들어가서 또 안 보시니까 저희가 그러면은 그 요약을 해서 카카오톡으로 매일매일 보내드리는, 주간으로는 또 주간 요약을 해서 보내드리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 아침에 이게 나가기 때문에 출근길에 무조건 강제적으로 보시게끔 해서 데이터를 보는 어떤 습관을 들이시게 이제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캠페이너스라고 하는 홈페이지 제작 솔루션을 서비스하고 있는데, 이 캠페이너스는 이제 결국에 저런 분석을 하려면 우리 홈페이지나 앱에 분석 툴을 설치해서 써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액션으로 가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이 캠페이너스라는 웹사이트 제작 솔루션으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운영하시면 여기에 구글 애널리틱스가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방문 고객에 대한 분석 리포트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이제 굉장히 이제 저렴한 이용 요금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많은 기업들과 비영리 단체에서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또 이제 이런 솔루션도 제공하지만 이제 내부에서 결국에는 이런 역량을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내재화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또 누구나 스타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런 디지털 마케팅 기술에 대한 학습을 할 수 있는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만들어서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마지막입니다. 지금 이 그래프는 이제 국내 연간 광고 시장의 규모 추이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그래프들은 이제 TV 광고와 신문 광고 시장의 규모입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올라가고 급격하게 팽창하고 있는 항목들은 이제 디지털 광고, 인터넷 광고에 대한 시장 규모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 규모 면에서는 역전이 돼 있는 상태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마케팅 활동이 디지털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여기서 성과를 내려면 반드시 고객에 대한 데이터를 기업이 수집을 해서 그에 대한 분석 역량을 내재화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그런 시스템에 대한 지원, 그 다음에 그런 인력에 대한 양성, 그 다음에 사회적인 어떤 인프라에 대한 지원, 투자 이런 것들이 해외에 비해서는 국내는 좀 적은 편이라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지원, 관심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고객 데이터야말로
바로 매출과 직결되는 모든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이기 때문이죠.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누구나 데이터의 김자유 대표님의 발제를 같이 들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발제까지 같이 청해 듣고 이제 Q&A 세션으로 이어갈 텐데요. 그러면 두 번째 발제자분 제가 소개를 드리고 두 번째 발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공공데이터 개방 및 데이터 주권 활용이라는 주제로 블록 오디세이의 연창학 대표님께서 발제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블록 오디세이의 연창학 대표님 자리에 모시고 발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주제가 공공정보를 활용한 어떤 데이터 창업이긴 한데 공공정보만 가지고 사실 창업을 하기는 좀 어렵고 이제 개인정보까지 함께 이제 결합을 해서 잘 창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개인정보가 사실 굉장히 민감한 이슈잖아요. 그래서 이 개인정보를 어떻게 해야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을지를 먼저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김재희 대표님께서 잠깐 화면에 이제 스타벅스 화면을 보여주셨는데요. 스타벅스가 가장 대표적인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사례입니다. 스타벅스가 2007년만 하더라도 폐업을 걱정하던 기업이었다는 걸 알면 굉장히 놀라실 것 같아요. 지금은 넘버원 이제 카페가 되었는데 이 스타벅스가 2007년만 하더라도 던킨도너츠나 맥도날드의 어떤 저렴한 커피 등장으로 인해서 회사의 존폐 위기가 이제 걱정되던 그런 커피 회사였습니다. 이때 이제 그 스타벅스가 생각을 한 게 우리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고객들에게 접근을 해보고 새로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해보자 해서 이제 리워드, 퍼스널라이제이션, 페이먼트, 오더링 네 가지의 주축 어떤 그 목적을 가지고 이제 데이터 기반의 개인화 서비스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한 10년이 지난 지금 스타벅스는 누구나 아는 그런 커피 업계의 대표 브랜드로 이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비단 스타벅스뿐만은 아니고요. 아마존이나 넷플릭스, 쿠팡과 배달의 민족이 오프라인에서의 어떤 행동들을 디지털화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기존 사업자들의 진입 장벽을 허물어뜨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들을 다 흡수해버리는 그런 이제 사례가 이제 빈번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잘 하려면 결국 핵심은 데이터입니다. 데이터가 많고 정교해질수록 사업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데이터를 그래서 많이 모으기 위해서 데이터를 양적으로 많이 모으기 위한 IoT 기술이 그간 주목을 받아왔었고 또한 모인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질적인 개선을 위해서 AI 기술이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IoT와 AI 기술 그 핵심은 결국 데이터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여기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블록체인이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 기술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박연선 장관님이 지난주에 프로토콜 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 몇 년까지는 플랫폼 경제였는데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고객들을 보유하고 있는 플랫폼들은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지만 그 플랫폼을 사용하는 우리의 일반 유저들은 단 1원도 그들에게 받은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이 서비스의 핵심 기여를 한 사람은 물론 이제 개발자도 있지만 우리 같은 소비자들도 있는데 우리도 함께 보상을 받으면 어떨까? 그럼 그 보상의 분배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투명하게 할까를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접목을 되면 이제 그 부분이 가능해지고 있고 사실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프로토콜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한 지가 한 1년, 2년 정도 됐는데 지난주에 박연선 장관님이 직접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주목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데이터 수집에 대한 투명한 보상을 주기 위해서 이 블록체인 기술이 많이 이제 활용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방금 김재열 대표님께서 구글은 모든 걸 안다 라고 하셨는데 구글이 모든 걸 아는 건 데이터가 많아서예요. 근데 이제 저희와 같이 창업을 하고 싶어 하는 일반 소비자들은 데이터가 없잖아요. 스타트업들도 데이터가 많이 적고 이제 그분들은 결국에는 이런 거대한 플랫폼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교환, 거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만으로는 힘드니까 한 10개 회사 모여 데이터 교환하자 이렇게 해서 같이 학습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문제는 또 여기서
우리가 그럼 데이터를 뭐 2TB 줄게, 넌 1TB 줘. 그럼 여기서의 뭐 거래는 어떻게 할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신뢰적으로 교환할 것인가, 거래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정부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현재 주고 있어요. 올해 초에 데이터 3법이 개정되었죠. 그래서 이제 그간 판매할 수 없었던 개인 정보를 비식별화를 진행한 후에는 이제 판매할 수 있도록 이제 정부가 법제화를 해줬고, 또 블록체인 기술 자체에도 굉장히 많은 돈을 정부가 투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 마켓플레이스의 시장 환경이 조성이 되었는데요. 기존의 데이터 마켓플레이스의 어떤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하는 인터페이스에서는 민간 서비스들에서 뭐 개인 정보나 소비 정보, 의료 정보들을 수집을 하고, 또 공공 정보를 통해서 다양한 법률 정보나 뭐 식품 건강 정보를 수집을 함으로써 굉장히 많은 로우 데이터를 일단 끌고 모읍니다. 끌고 모으고 나서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통해서 어떤 가공, 판매가 가능한 어떤 인포메이션을 끌어낼 만한 이제 데이터들을 추출을 해내고요. 그 데이터를 수요 기업들에게 이제 판매하는 이런 데이터 마켓플레이스 사업이 이제 가능해지게 되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플랫폼 경제와 똑같죠. 결국 여기에서 돈을 벌어가는 주체는 저 가운데 데이터 수집 분석을 하고 데이터를 판매하는 마켓플레이스 주체자만 현재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되면 어떡하냐, 어떤 점이 좋아지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 활용해서 정보의 주체인 개인의 어떤 소외가 되어 있는 문제를 지금 이제 해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주체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실제로 개인이 내 데이터를 사도 된다, 팔아도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권한을 이제 책정을 하고, 내 데이터가 진짜로 팔렸는지 안 팔렸는지 그 기록을 볼 수 있고, 그거에 따른 보상까지 받아갈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데이터 마켓플레이스가 이제 현실화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다른 건 없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플랫폼이 이제 블록체인 기반이 되는 거고, 현재 이제 블록체인 플랫폼은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이 안에서 빅데이터를 다 분석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로우 데이터를 이제 별도로 이제 처리를 하고 다시 그 데이터를 이제 블록체인에 저장을 합니다. 그럼 이제 수요 기업들이 이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 마켓플레이스에서 난 이 소비자의 이런 데이터를 사갈래 라고 이제 구매를 하면, 그 구매 이력이 블록체인에 투명하게 기록이 되고, 그 정보의 어떤 부의 재분배가 실제 내 데이터를 제공한 개인들에게까지 이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블록체인을 통해서 어떤 부의 재분배를 통한 파이를 키우는 사업이 현재 창업이 가능한 상황이다 라고 이제 저희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런 마이데이터 기반,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이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금융이나 건강 이런 이슈는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사실. 근데 이미 뭐 병원에서는 뭐 안 그런 병원도 많겠지만 알게 모르게 뭐 제약회사나 연구소에 환자의 의료 정보를 뭐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내가 제공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를 개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되고, 또 중앙 시스템에서 모든 이런 민감한 정보를 다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뭐 해킹이 되거나 뭐 다운이 되는 이런 현상에 있어서 또 블록체인이 또 커버링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냥 실사례로 제가 하나만 딱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공과 대학이죠. MIT가 미국의 의료 스타트업인 매드렉이라는 업체랑 현재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의료 메디컬 센터와 함께 병원의 데이터베이스에서 환자 데이터를 가져오고, 이 환자 데이터를 제약회사나 연구소에게 판매하는 프로젝트가 지금 한 1년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제 본인이 어떤 정보를 병원에게 제공했는지를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어요. 내 정보가 병원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구나. 그러면 환자는 자기가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내 정보 팔래 말래, 뭐 나 내 정보 아예 공유하기 싫어, 뭐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하게 되면 저 매드렉이라는 업체는 판매를 허락한 유저들에 한해서 이제 데이터 마켓플레이스를 오픈해 놓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제약회사에서 나는 50대 여성의 뭐 당뇨병 환자의 의료 데이터가 굉장히 궁금하다라고 구매를 요청하는 경우에 매드렉에 가서 검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허락한 유저들에 한해서 데이터가 쭉쭉쭉 보이고 그걸 이제 구매를 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드 앱을 통해서 환자한테 바로 띠링 알람이 갑니다. 아, 너 데이터 뭐 A, B, C 제약회사에 팔렸다. 그래서 데이터 보상은 뭐 개당 뭐 5불을 받았는데 그 중에 1불은 너에게 우리가 제공을 해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가 제공이 되고 있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약회사에서도 뭐 추가적으로 이 소비자에게 막 연락을 합니다. 아, 우리가 이런 신약을 만들었는데 너가 한번 임상 테스트를 해볼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소비자들에게 또 추가적인 어떤 베네핏을 주기 위한 이제 그런 활동들이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시행이 되고 있고요. 미국에서 이제 이걸 하고 있다 보니까 한국의 이제 정부와 이제 다양한 기업인들도 아, 이거 한국에서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데이터 선법도 만들고 관련해서 여러 서비스도 현재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지금 데이터 분야는 지금 약간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있어요. 근데 AI 업체들도 뭐 데이터 가공 업체들도 많고 데이터 수집을 위한 IoT 업체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 데이터 거래나 교환을 위한 마켓플레이스를 하는 업체는 아직 없거든요. 근데 저는 결국에는 이런 업체, 이런 시장이 결국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 데이터를 교환하고 거래하는 플랫폼을 먼저 차지하는 분이 다음 유니콘 기업의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건 데이터의 양을 늘리는 건데 우리가 구글이나 페이스북보다 데이터를 많이 수집하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그런 중소기업들이나 다른 기업들이 데이터를 사고 팔고 정부의 어떤 법제화 하에서 안전하게 이런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이 생성만 된다면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그걸 운영하고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간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스타트업들도 이 시장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유니콘의 주인공이 데이터 마켓플레이스 기업 중에 한 기업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발제까지 잘 청해 들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열린 토론으로 바로 이어갈 텐데요. 토론에 앞서서 먼저 참석하신 패널분들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고 열린 토론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를 먼저 오늘 첫 번째 발제를 해주신 누구나 데이터의 김자유 대표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포커스. 네네. 그리고 두 번째 방금 발제를 해주셨죠? 블록 오디세이의 연창학 대표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블록 오디세이 연창학 대표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운대학교 김신군 교수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운대학교의 김신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그 토론에 앞서서 먼저 이제 패널로 참석해 주신 김신군 교수님께 먼저 기회를 좀 드릴 텐데요. 지금 두 데이터 기반으로 창업을 하신 두 업체의 발제를 같이 들으셨는데 혹시 발제 내용에 대해서 뭐 커멘트를 해주실 내용 있으시거나 아니면 뭐 좀 더 해주실 내용 있으시면 먼저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누구나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자기 고객들에 대한 정보가 그냥 웹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사실은 그 이후에 그것을 잘 정리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그 데이터를 정리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한 리소스가 많이 들어가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라든지 지금 누구나 데이터에서 활용하는 것처럼 이런 외부에 이런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 창업을 해서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모든 걸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보다는 적은 비용으로도 밖에서 내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네가 다 해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이런 데를 우선 찾아보는 노력이 우선 선행되면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이제 좋은 사례를 여러분들이 한번 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블록 오디세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 그 세미나가 사실 공공 데이터 쪽에 활용이 있긴 하지만 공공 데이터 자체만 가지고 창업을 하거나 뭐 수익을 많이 올리기나 하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공공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우선 공개돼 있고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가지고 차별화시키고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기는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의 가치는 그 자체보다도 다른 여러 가지 데이터와 결합한다든지 융합하는 것에서 가치 상승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공공 데이터와 민간 데이터, 개인 정보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해야 되는데, 그때 항상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 내 개인적인 데이터가 혹시 유용이 되거나 유출이 되거나 내 허락 없이 사용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항상 제일 걸림돌이었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그 블락 오디세이 같은 경우에서는 신기술인 요즘 뭐 소위 뜨는 기술이죠. 블록체인을 같이 결합해서 이런 그 보안의 문제라든지 개인정보의 유출의 이런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창업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런 부분들의 장애 걸림돌은 없어졌으니까 이제는 데이터 어떤 데이터하고 특히 이제 공공 데이터는 누구든지 얻을 수 있고 어떤 데이터를 개인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결합을 하면서 내가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런 아이디어의 우선 싸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은 코멘트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선은 김자유 대표님께는 특히 이제 비영리 단체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활용해야겠다라는 그런 수요 자체가 없었을 텐데 그 데이터 기반으로 좀 손쉽게 이제 후원자분들과 이제 소통할 수 있는 후원자를 효과적으로 늘리거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툴을 제공했다는 점에 좀 의미가 있다고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블록 오디세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록체인 기술과 이제 공공 데이터만으로 할 수 없는 그런 한계점을 극복한 점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우선 Q&A로 올려주신 질문부터 좀 오늘 참가해주신 패널분들께 여쭤보면서 이제 열린 토론을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잘 보이시나요? 네, 네. 화면을 좀 보시고, 네, 첫 번째 질문은 네, 아까 교수님께서도 잠깐 코멘트 해주신 그런 주제이긴 한데요. 소비자가 자신의 의료 데이터를 이제 제공할 때, 뭐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혹은 이제 본인의 정보가 이제 유출되거나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민감 정보를 암호화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그 과정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질문에 대해서 어떤 솔루션들이 블록체인으로 가능한지 좀 코멘트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 질문들이 대부분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냐, 블록체인 기술이 뭐 가상화폐의 기술과 같은 거였냐, 뭐 이런 질문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통합적으로 한 번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자체는 암호화폐에서 파생된 기술은 맞습니다. 암호화폐에서는 이제 은행 없이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은 송금이나 코인을 잘 발행을 할까, 잘 이제 거래를 할까에 있어서 이제 밑받침이 되는 기술이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암호화폐가 아니라 다른 의료 시장, 어떤 유통 시장에 적용이 되면 거래 정보가 아니라 어떤 유통 정보나 의료 정보에 대한 기록을 어떻게 하면 투명하게 기록하고 서로 교환하고 관리하고 감시할까라는 말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소비자가 의료 데이터를 제공할 때 기존의 중앙 데이터베이스 형태에서는 중앙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플랫폼 보유자가 임의로 데이터 서버를 조작하는 경우에는 밖에서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 그냥 제가 특정 예시인데 A 병원에서 제 의료 정보를 임의로 B 제약회사에 팔았다고 했을 때 팔았다고 통지를 안 해주면 저희는 그냥 A 병원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블록체인 기반으로 A 블록체인이라는 블록체인이 있고 그 블록체인의 기록은 누구나 들어가서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 정보가 여기 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네, 그리고 B가 내 걸 사갔네
라는 정보가 누구나 이제 관리를 할 수 있고 관시를 할 수 있고 심지어 위변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플랫폼 독점자가 임의로 데이터를 바꾸는 것도 이제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고 있고요. 암호화폐 시장도 뭐 최근에 다시 뭐 코인이 뜨고 있긴 하는데 이제 그쪽 부분 말고도 다른 산업, 특히 물류유통, 의료 이런 쪽에서는 많은 이해관계자분들이 지금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십니다. 네. 그냥 제가 자체로 쭉 다 할까요? 다 네, 대부분 제가 이제 질문 읽어드리면 아, 네. 거기에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거는 뭐 그 세 패널 모두에게 뭐 다 적용되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을 느낀 것이 언제인가요? 약간 경험을 좀 공유해 달라는 취지이신 것 같습니다. 엔진 디젤님인데요. 본인은 전공을 통계학으로 선택하고 과제로 그것을 분석을 하면서 데이터의 중요성을 느꼈다고 해주셨는데요. 이제 조금 더 예전으로 돌아가셔서 이제 데이터의 중요성을 느끼게 된 혹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창업을 뭐 결심하게 된 그때 좀 경험을 각자 좀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두 패널 분께 먼저 드리고 교수님께서 뭐 혹시 경험이 있으시면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김자희 대표님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해볼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발표 보신 것처럼 어쨌든 조직 내에서 이제 마케팅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이제 활용되는 분석의 영역이고, 제가 이제 마케터로 일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느끼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왜냐면 그전에는 사실 데이터 분석이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았던 게 아까 전통적인 CRM 영역에서 할 수 있었던 분석은 어느 정도 끝이 나 있는 상태였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인터넷 세상이 되면서 디지털 세상이 되면서 새롭고 방대한 정보들을 기업들이 수집할 수 있게 되면서 다양한 가능성들이 이제 경쟁적으로 열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 기반의 마케팅을 하지 않으면 이제는 생존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고요. 근데 이제 제가 몸담고 있는 비영리 조직이라는 어떤 산업군에서는 이런 거에 대한 좀 팔로업이 좀 빠르게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문제의식을 느껴가지고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재밌었어요. 저랑 제가 예전에 만났던 분이랑 여자친구랑 같은 사이트에 접속을 했는데 둘 다 핸드폰으로. 근데 둘이 떠 있는 광고가 다른 거예요. 저는 게임 광고가 떠 있었고 여자친구는 의료 옷 광고가 떠 있었어요. 이걸 보면서 여자친구가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우와, 오빠 나는 뭐 옷 광고 떴는데 오빠는 뭐 게임 광고 떴네 막 이러면서 진짜 똑똑한가 보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데이터가 이미 굉장히 많이 기업들이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우리 실생활에 이미 녹아져 있구나. 그러면 그리고 앞으로 점점 더 IT 시대화가 될 거고 그 시대에서 이 데이터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질 텐데 나도 이 데이터 기반의 어떤 비즈니스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이제 데이터를 아까 말했지 효율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감시할 수 있는 블록체인 창업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도 덧붙일 내용 있으신가요? 네. 저는 지금 질문하신 분이 전공을 통계학으로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굉장히 이 통계학을 지금 전공으로 선택하신 것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서 만약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굉장히 탁월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그러면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보면 크게 사실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데이터 엔지니어하고 데이터 분석가하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데이터 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생산하고 뭐 저장하고 수집하고 처리하고 뭐 이런 쪽이고요. 데이터 분석하시는 분들은 주로 이제 도메인 날리지라 그래서 어떠한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 분야의 문제를 데이터를 분석해서 해결하는 그런 이렇게 두 개로 나눠주는데
이 통계학 같은 경우에는 아주 양쪽 다 기본이 되는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데이터 엔지니어가 어떤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한다든지 할 때도 이 통계학은 아주 기본으로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분석가는 입장에서도 뭐 초급, 중급 정도까지 굉장히 유용한 학문이기 때문에 데이터 사이언스를 하시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거의 기본적으로 이 통계학은 거의 기초 누구나 다 알아야 되는 학문이기 때문에 참 선택을 잘하셨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질문 주신 엔질 비제님, 네, 선택을 잘 하셨다고 지금 교수님께서 코멘트를 주셨고요. 두 대표님께서도 지금 처음 데이터를 이제 기반으로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데이터 중요성에 대해서 언제 그 중요성을 느꼈는지를 경험을 공유해 주셨는데, 네, 그 여자친구분과의 그 경험이 굉장히 큰 자산이 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한번 이어가 볼까요? 네, 역시 이제 블록체인 쪽에 좀 생소한 기술이니까 아마 질문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연차학 대표님께 블록체인에 대한 블록체인을 활용한 뭐 의료 데이터 관련 예시를 들어주셨는데, 네, 이게 대답이 가능하실지 모르겠는데 신약 개발뿐만 아니라 뭐 유전병 혹은 유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병에 대한 예측이나 치료도 가능한지, 뭐 이거는 블록체인에 관한 내용일 수도 있고 아니면 네, 이거는 네, 네. 카메라 받으면 그냥 바로 네, 대답하겠습니다. 답변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거는 명확하게 대답이 가능합니다. 이건 사실 블록체인 기술로 하는 건 아니고요. AI 기술로 실제로 유전체, 염색체를 분석을 해서 신약 개발을 하고 유전병에 대한 예측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미 실리콘밸리에는 몇 군데가 있어요. 의료 AI 업체들. 그래서 이제 그 업체들은 유전체 염기 서열을 다 분석을 합니다. AI로. 그래서 뭐 벌써 지금 뭐 병을 맞출 뭐 정밀도가 90%가 넘는다라는 기사를 제가 얼마 전에 본 것 같은데, 이런 업체들 사이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은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죠. 특히 후발주자들. 왜냐하면 선발주자들은 이미 의료 정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염색체 정보도 굉장히 많고 이미 병원에서부터 많은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그걸 데이터를 학습하고 여기서 어떤 인사이트를 뽑아내는 거는 그분들은 뭐 충분히 가능을 해요. 근데 이제 나도 저런 사업을 해보고 싶고 나도 저런 걸 해보고 싶은데 데이터를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왜냐면은 기존의 선발 주자들이 이미 데이터를 풀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후발 주자들끼리는 후발 주자들끼리 경쟁하는 게 아니라 일단 후발 주자들끼리 모여보자. 우리가 저 넘버원 회사를 이기려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짜투리 같은 데이터라도 우리끼리 교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아이디어가 만약에 혹시 워킹한다면 그때 이제 블록체인이 많이 쓰이겠죠. 그러면은 우리 짜투리 같이 모은 거 10개 기업이 블록체인 이 룰에 한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교환을 하자.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수집을 하면 자동으로 이 플랫폼에 이렇게 들어오고 10개의 기업에 똑같이 나눠 갖는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보상은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블록체인이 활용이 될 수가 있고요. 블록체인 기술 자체만으로 뭐 저런 유전체를 분석한다는 건 사실 기술적으로 전혀 다른 영역이고요. 저건 이제 AI가 하는 건데 그 AI를 서포트 해주는데 블록체인 기술이 도움이 될 수가 있다. 또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질문해주신 그 신약 개발이라든지 유전병 그 치료 방법들을 이제 개발하는 것들은 뭐 기술로 따지면 이제 AI가 적용되는 이 기술이 좀 활용되는 분야인 것 같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공유하는, 역시 블록체인은 아까 강조해 주셨지만 이제 거래와 보상에 관한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그런 뭐 후발주자들 혹은 AI 기술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그런 업체들 간에 뭔가 그 데이터를 거래하고 교환하고 이제 보상에 관한 합의를 하는 그런 과정을 블록체인 기술이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기술에 대해서 잘 모르셨던 분들 오늘 좀 좋은 정보를 많이 얻어가시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 부분도 아마 궁금하신 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교수님께서도 언급해 주셨는데, 이제 공공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 구름님 질문인데요. 누구에게나 오픈되어 있는데, 이제 스타트업의 경우 이제 공공 데이터 외에 다른 민간 데이터 구매, 그러니까 뭐 다른 좀 민간 영역에서 이제 생성된 데이터를 의미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확보하기가 조금 힘든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확보할지, 그래서 어떻게 소비자들에게 다가가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네. 이거는 뭐 지금 김재희 대표님부터 순서대로
답변이 가능하신 범위에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지금은 질문은 이제 구매에 한정되긴 하는데 아까 김정희 대표님께서는 이제 스스로 데이터를 만들어가는 그런 부분도 말씀해 주셨고, 그러니까 공공 데이터 외에 민간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혹은 스스로 만들 수 있는지 이런 전반적인 방안에 대해서 좀 조금씩 조언을 주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순서를 먼저 김정희 대표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어쨌든 본인들의 데이터를 내재화하려는 노력이 기본적으로 계속 필요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외부에만 의존을 하면서 비즈니스를 예측해 나가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고, 그 아주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아는 큰 대기업들도 이제 그 기존의 오프라인이나 그 전통적인 판매 경로를 통해서 매출이 대부분 99% 이상 나오는 그런 브랜드들도 그 1%도 안 되는 매출밖에 안 나오는데도 자사 쇼핑몰을 굳이 만들겠다, 그렇게 이제 시도하는 데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거기서 뭐 매출을 얻어서 그걸 유지하는 게 아니고, 그걸로 이제 본인들이 스스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만들면서 앞으로 계속 쌓아 나가겠다, 그런 이제 의지 때문에 그런 이제 부서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노력이 계속 필요하기는 합니다. 근데 그 외에도 이제 마케팅 영역에서도 어쨌든 이제 이런 지금 데이터 거래에 대한 비즈니스가 계속 활성화되면서 그 마케팅에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판매 상품을 내놓는 경우도 많이 생겨났어요. 뭐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카드사 같은 곳에서 그 이제 뭐 데이터를 직접 뭔가 제공하거나 하는 건 아니어도 본인들이 굉장히 많은 그 거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특정 예를 들어서 우리 매장에서 결제를 하신 분들에 대한 분들께 우리가 그분들의 전화번호를 알지는 못하지만은 카드사는 그분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뭔가 프로모션을 제공하는 문자를 대신 보내주겠다, 이런 식의 이제 상품들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결국에는 데이터를 구매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양한 그 어떤 기회들이 많이 열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 조금 잔인한 얘기일 수 있는데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민간 데이터 구매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스타트업이라는 거는 본인이 새롭게 지향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있을 텐데 그 모델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고 직접 분석하고 직접 결과를 도출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내가 하고 있는 것과 정확히 똑같은 서비스를 하겠다, 그런 선발주자가 있는데 그걸 카피캣을 하겠다고 하면은 그 회사의 데이터를 구매하면은 전혀 상관이 없는데, 사실 데이터라는 게 로우 데이터는 굉장히 일반적으로 오지만 거기서 다 인사이트를 뽑아내는 건 굉장히 다 다르거든요. 똑같은 로우 데이터라도 그 회사의 목적이나 방향성에 맞춰서 필요한 어떤 데이터를 추출을 해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새로운 옷을 팔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20대를 한정해서 20대 대상의 홈웨어를 팔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런 스타트업을 창업을 했는데 40대의 어머니들이 입는 잠옷에 대한 구매 데이터를 사봐야 크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이 데이터를 어떻게 모을 거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어떻게 모을 거냐? 쉽게 모을 수 있는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설명드렸던 무슨 옷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네이버 쇼핑이나 인스타그램 쇼핑에서도 다 기본적인 고객 데이터들은 이미 보여줘요. 보여주고 있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직접 추출하겠다는 경우에는 아까 김정희 대표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구글 어나리틱스가 다 해줍니다. 내가 직접 분석하는 게 아니라 그 툴만 도입을 하면 다 해주는데 비용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거의 공짜로 쓸 수가 있고요. 데이터 양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그거를 도입하는 게 개발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 개발도 대신 해준 업체들이 많아요. 그래서 100만 원 이하로 비용을 들여도 충분히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상황이 현재의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스타트업을 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다른 데서 산다기보다는 내가 조금 더 열심히 뛰어서 내 서비스에 맞는 소비자의 데이터를 한번 직접 모아보시는 게 어떠실까? 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도. 예, 이구름님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구름님께서 해주신 저런 요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부에서도 이제 이런 수요에 대해서, 욕구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그 1차적으로는 처음에는 공공 데이터의 개방과 공유 쪽에 역점을 두었다 그러면 재작년서부터는 이제 그 정부에서도 지금 이 그룹님이 질문해 주신 것처럼 데이터의 유통과 거래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정부와 진흥원 같은 곳에서는 작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굉장히 그 부문별로 한 10개 정도의 부문의 플랫폼 사업자라고 하는 것을 선정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 플랫폼 사업자는 또 민간 데이터 같은 것을 공급을 하는 한 10개 정도의 센터들을 이렇게 멤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발상은 뭐냐면, 센터에서는 데이터를 일단 모아서 각각 전부 다 플랫폼에다가 올리면, 플랫폼에서는 지금 이 그룹님처럼 민간에서 가장 필요로 할 것 같은 데이터를 융합을 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판매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상품으로 이렇게 플랫폼에다가 진열해 놓으면 그것을 사람들이 검색하고 목록 같은 것을 보고 참고로 해서 거래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플랫폼 사업자들끼리 또 거래가 일어나고 일반인들이 한 곳으로만 들어가면 전부 다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사실 지금 구축 중에 있고요. 지금 10개 플랫폼이 이미 선정돼 있고 올해 추가로 5개 정도의 플랫폼이 더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아마 그 구축이 되고 유통이 자유스럽게 돼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이터를 쉽게 구할 수 있을 때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여러분께서는 좀 이런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좀 하시고,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자유스럽게 데이터를 구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두 분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의 요지는, 일단은 뭐 본인과 똑같은 사업을 하는, 완전히 똑같은 사업의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면, 그 카피캣 형태로 가는 게 아니라면 스스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분석하는 그런 역량을 갖춰보는 게 중요하다. 거기부터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공통적으로 좀 해주실 것 같아요. 아까 데이터 능력의 내재화 이런 말씀도 김정희 대표님이 해주신 것 같은데, 일단 시작을 그렇게 하는 게 좋겠고, 그걸 좀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고객 외에 다른 유사한 사업이나 유사한 필드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조금 더 결합하거나 그런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거래 플랫폼을 이용해서 좀 그걸 고도화하는 그런 방식으로 차차 데이터 역량을 쌓아가는 게 어떤지, 그렇게 종합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계속 실제로 창업이나 스타트업 쪽에 관심 있는 그 청취자분들이 많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이어서 이제 박상은님 질문을 한번 진행을 해볼 텐데요. 데이터를 교환하고 거래하는 플랫폼이 현재 데이터 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아까 발제 내용에 조금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전 대표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 두 분께서 좀 보완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같이 추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법에서 막았어요.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해서 개인정보를 아무리 암호화하거나 비식별화한다고 하더라도 판매나 거래하는 게 금지였던 게 작년까지였고요. 이제 올해 초에 데이터 3법이 바뀜으로써 개인정보라도 이제 암호화나 비식별화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한해서 이제 거래나 교환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서 이제서야 이제 그 기업들이 이제 그 법 움직임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아까 말했던 신뢰도 이유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B2B 솔루션을 공급하는 회사여서
굉장히 많은 대기업들과 블록체인 도입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이슈가 됐던 거는 포인트 교환에 있어서 이슈가 됐었는데요. 뭐 개인정보를 일단 제외하고 나서도 포인트 교환에 있어서 뭐 A, B, C, D 4개 회사가 서로 간에 이제 포인트를 통합으로 교환하는 뭐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근데 이제 그 경우에 연말에 정산할 때마다 4개 기업이 엄청나게 싸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기록해 놓은 장부가 다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B 기업은 나는 A에서 100억 받아야 되고 C, D에 한 50억씩 줘야 돼 라고 기록이 돼 있는데, C는 반대로 뭐 50억 받는 게 아니라 뭐 100억 줘야 돼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같이 참여하는 기업들이 많아질수록 데이터가 계속 꼬이는 거예요.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이걸 원래 중앙 데이터베이스 하에서 이제 기업들이 이제 중개 DB를 어떻게든 모아보려고 했는데 그 관리 복잡도가 너무 증가하다 보니까 그 대기업의 개발팀에서도 이제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한테 블록체인 기반으로 각 기업들이 어떤 포인트를 투명하게 거래하고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만들어줄 수 있냐라는 문의도 굉장히 많이 받았었고요. 근데 이제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자체가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의 정보를 합의해주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데이터를 교환하고 거래하는 플랫폼이 곧 탄생하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로 그런 걸 준비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카카오입니다. 그래서 카카오가 클레이튼이라는 블록체인 자회사를 가지고 있고요. 그 클레이튼에는 현재 대한민국의 네로라 하는 대기업은 대부분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그들 사이에서 데이터 교환이나 거래가 뭐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뭐 빠른 시일 내에 뭐 클레이튼 기반으로 뭐 대기업들 사이에서의 비즈니스가 서로 연계되고 거기서 어떤 보상을 유저들은 같이 나눠 갖는 이제 그런 사회가 일찍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제도와 기존 업체 간 신뢰 문제 두 가지를 다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혹시 나머지 두 분 패널 분들 중에 좀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없으신가요? 네. 교수님, 그럼 아까 그 연장선상에서 좀 더 네, 네.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데이터 경제, 사실 뭐 지금 데이터 경제라 그러면서 왜 데이터 산업에서 이 플랫폼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느냐, 아주 이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이터 경제에서는 데이터가 자유스럽게 모든 산업에 흘러다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유통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이터 거래라든지 이런 것이 활발하지 않다는 건데, 그에 대한 준비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플랫폼이 중심이 돼서 데이터 유통과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정보화진흥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방향 중에 하나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아까 그 데이터 3법이니 뭐 이제 블록체인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보안이라든지 신뢰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결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훨씬 더 빨리 이런 그 자유스럽게 유통과 거래가 할 수 있는 환경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정부에서도 거래소 같은 것들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우리 같은 경우에 그 역사가 어떻게 보면 문화적인 역사가 오래되지 않아서 아직 이 가격 책정에 대한 부분이 아주 클리어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물건하고 달리 이 복사하거나 이런 것에 복사했을 때 알기도 어렵고 또 복사하는데 드는 비용이 워낙 적기 때문에 이 가격에 대한 책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달라져도 또 다른 새로운 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우선 가격이 명확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이 분명히 해야 이제 거래가 자유스럽게 일어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정착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도 지금 정부하고 이런 정부 기관에 대해서는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뭐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제 정부나 정보화진흥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플랫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려면 가격이라는 게 책정이 돼야 이제 소비자와 공급자 간에 이제 거래가 일어날 텐데, 혹은 데이터라는 그
상품, 뭐 상품으로 표현한다면 거래되는 그 뭐 복제가 쉽고 그리고 부가가치가 발생하는 기업 부분에 대해서 책임 귀속이라든지 소유 귀속이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거래가 좀 어려운 그런 점을 잘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마 좀 시간을 두고 그런 제도나 이런 시장 상황이 좀 개선이 되면 아마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굉장히 또 깊이 있는 질문까지 해주신 네, 박상은님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김성택님, 이 부분은 원시 데이터를 우리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로 추출, 선별하는데 무척 어려움이 있는데 이를 도와주거나 지원해주는 기관 등은 없는지요? 네, 데이터를 뭔가 정제해서 이제 쓸모 있는 형태로 이제 추출, 선별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으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 도와주는 물론 이제 모두의 데이터가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일부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모두의 데이터를 포함해서 어떤 기관 기업이라든지 기관 같은 게 있는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좀 알고 계신 정보가 있으면 이제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께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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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저런 로우 데이터를 인포메이션을 추출을 도와주는 AI 바우처 사업이라는 제도가 저희 올해인가 작년부터 신설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최근에 굉장히 많은 활성화가 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엔 더 크게 활성화를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면 아무래도 많은 스타트업들이 그 밑에 이제 클라킴 님도 비슷한 의견이실 것 같은데 사실 뭐 데이터를 내재화하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 안에서 어떤 AI 분석 인력을 자체적으로 고용한다는 건 굉장히 코스트도 많이 들고 쉽지 않거든요. 그런 엔지니어도 많이 없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런 기술을 할 수 있는 공급 기관을 이제 정부들이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I 기술을 가지고 있는 뭐 스타트업들이나 중견기업들, 대기업들도 그 AI 발전 사업의 공급 기업이고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제 김승택님과 같은 로우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으신 분이 그 공급 기업 중에 한 군데를 골라서 계약을 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 사업에 선정이 돼야 되는데 그럼 정부가 제가 알기로는 적게는 7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까지 그 바우처를 지급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승택 님이 직접 비용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대신 그 데이터 가공 비용을 그 공급 비용에게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스타트업 분들이 원시 데이터를 로우 데이터를 이제 인포메이션 추출하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그걸 이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으시면 좋지 않을까. 내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사업이 더 커진다고 하니까 더 많은 분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데이터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그 설명을 해주셨고요. 혹시 김 대표님 뭐 지금 질문이 내부의 인력을 좀 충원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데이터 전문가라든지 이런 질문도 같이 나오고 있는데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혹은 비영리 단체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지금 주로 사업을 하고 계시는 영역인데요. 지금 질문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밑에 이제 어떤 인력이 없는 것 같다 그런 질문도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기회죠. 네. 그러니까 이제 없어서 못 뽑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데이터로 뭐 바로 갑자기 탄생하는 게 아니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현업에 있는 뭐 기획자나 뭐 기존에 어떤 분석 업무를 좀 하시던 분들이나 아니면 뭐 마케터나 개발자나 이런 분들이 분석가가 되시는 경우들이 아마 현재 필드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그런 새로운 기회들이 열리는 거니까 그럼 이제 분석가로서의 전형도 많이 고민을 해보시면 아마 굉장히 경쟁력 있는 인재로 거듭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초반에는 사실 그런 사람을 뽑기가 당연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여기 저희 포함 나와 계신 것처럼 외부 업체들이 도와주는 많은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당연히 아웃소싱을 통해서 어떤 컨설팅을 받거나 아니면 제품을 도입을 하거나 그런 방식으로 가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게 도입이 된 다음에 그걸 또 운영하는 인력을 이제 그때 뽑게 되는 거겠죠. 네, 이제 그런 보통의 방법으로 조직이
그래서 결국에는 그 분석을 하는 팀이 하나 꾸려져야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보통은 그런 방식으로 그 조직이 성장을 해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교수님도 네. 당연히 이제 그 중소기업이거나 또는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데이터를 추출, 선별하고 뭐 이렇게 소위 말하는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어려움이 있을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고 지금 아까 연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 바우처 사업에 의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데이터를 가지고 사업을 하면 그것이 뭐 대표가 됐든 누구가 됐든 기본적으로 데이터에 대한 이해하고 데이터 분석에 대한 능력은 역량은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뭔가 이때까지 몰랐던 새로운 정보를 얻어내고 비즈니스의 인사이트를 잡아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냥 데이터를 사올 수 있어 그냥 처음에 했던 아이디어만 가지고는 절대로 성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즉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계속 데이터 환경도 바뀌고 기업 경영도 바뀌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기가 데이터를 모으고 거기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고객들의 니즈를 찾아내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계속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역량은 어쨌든 공부를 하시든지 아니면 자기 기업의 그 임플로이로서 종업원으로서 구하든지 간에 기업 자체가 데이터 분석에 대한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연 대표님 뭐 창업자로서 선배 창업자로서 그런 데이터 인력 관련해서 혹시 네, 조언을 주실 수 있으시면 저희도 지금 네. 구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근데 진짜 많이 없어요. 진짜 많이 없어서 그 구하기가 쉽지 않고 사실 요즘에는 또 좀 트렌드가 되는 게 데이터의 어떤 수학적으로 되게 통계학적으로 이걸 분석하고 잘 뽑아내는 뭐 그런 사람들도 물론 필요하지만 툴을 잘 다루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 어떤 몸값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받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AI도 요즘에는 뭐 GPU로 직접 돌리는 업체들이 많이 없어요. 왜냐면은 워낙 좋은 업체들이 많아서 뭐 아마존이나 애저나 뭐 이런 데서 돌리는 게 훨씬 더 학습 속도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툴들을 잘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결국에 이 데이터는 디시전 메이킹을 도와주는 거거든요. 이 데이터가 진리는 아니고 이 데이터에서 여러 가지 어떤 인포메이션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사업을 해야겠구나, 내가 저렇게 사업을 해야겠구나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보고 이해하는 능력. 왜냐면 언제까지나 다 그 툴들 되게 비싸요. 그래서 언제까지나 그 툴들을 계속 학습시킬 수가 없으니까 그런 능력을 좀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디시전 메이킹을 해야 되니까 대표나 임원진이 결국에는 그런 데이터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특히 스타트업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말씀해주신 내용을 좀 종합을 해보면 일단은 데이터를 잘하는 분을 데이터를 현업에 이제 바로 쓰실 수 있는 데이터 전문가를 채용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오히려 반대로 그런 기술을 익히면은 이제 채용 같은 데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이 본인이 되어보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을 해주시기도 했고요.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거는 이건 뭐 비영리 단체도 마찬가지고 뭐 초기 스타트업이나 일반 회사도 마찬가지인데 데이터 기반으로 뭔가 의사결정을 하는 특히 이제 고위직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같이 직원들과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문화가 좀 선행돼야 되겠다. 그런 개발자가 혹은 기획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들어오더라도 결국 그런 분석한 것들을 의사결정에 활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화 그리고 이제 고위직에 계신 분들의 이제 데이터 리터러시가 필요하다. 이렇게 또 코멘트를 주셔서 그런 부분은 뭐 비영리 단체를 포함해서 새로 시작하는 기업이라든지 여러 단체에 좀 적용할 수 있을 좋은 조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도 비슷한 질문이라서 박송현님 거 빼먹은 것 같아요. 데이터의 블록체인. 네네. 네. 블록체인 또 하나 또 답변 드리고 갈까요? 네.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요. 블록체인을 결합하면 이제 법적으로 이미 유출되어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 알 수 있나요? 그걸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걸 이제 수사기관들에서 이제 잡아낼 수, 아주
네, 잡아낼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라서. 어. 근데 이거는 이제 데이터 블록체인을 네. 네, 사용하기 전에 이미 그 네. 무관한 그 네, 유출 사건에 대해서 역으로 사후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은데 네. 이건 어떤 기술적으로 보면 어떠신가요? 블록체인이 만능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블록체인이 이미 유출된 거에 대해서 알 수 있긴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차후에 유출을 방지할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유출이 많이 되고 있는 기관들, 뭐 금융기관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을 하거나 이제 이런 기관들이나 뭐 다양한 뭐 게임 회사들, 뭐 플랫폼 회사들에게 블록체인을 도입해라라고 이제 법적으로 이제 강제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미 한번 블록체인 구축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빠져나가는지 이런 거는 다 트래킹이 가능한데 이미 빠져나가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다른 디지털 영역을 떠돌아다니고 있는 정보까지 현재 블록체인 기술이 탑재하는 거는 불가능하고요. 기존에는 지키지 못했지만 앞으로라도 더 잘 지키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는 게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답변이 되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지금 네, 인력 측면에 대한 거는 이미 어느 정도 답변이 다 된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하빈님께서는 아까 저희 논의했던 그 데이터 거래 관련해서 가격 측정이 좀 쉽지 않다. 그리고 그 이유로 좀 데이터 거래 활성화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가격 측정을 시장 논리에 맡겨두면 되지 않을까요? 개인의 정보를 개인이 직접 판매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코멘트를 주셨는데 이것도 두 분께서 좀 더 덧붙일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당연히 언젠가는 시장 논리로 결정이 되겠죠. 네, 그래서 근데 결국 시장 논리로 결정이 되려면 그 개인의 정보를 개인이 팔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조성이 되고 여러 가지 플레이어들이 경쟁을 했을 때 적정한 가격이 형성이 될 텐데 아직 그런 그 뛰어노는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 측정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정보라는 게 사람마다 느끼는 그 윌링 투 페이가 너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의료 정보가 굉장히 소중한 정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나는 뭐 의료 정보보다는 뭐 우리 가족 정보나 개인 정보가 더 필요한 정보라고 생각하는 정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미 시장 기관들에서는 뭐 테이블당 그러니까 테이블이라면 이제 데이터베이스 용어인데 거기서 뭐 컬럼당 얼마 뭐 이런 식으로 가격을 측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긴 하는데 이제 그 부분들이 뭐 사업이 많이 지속이 되면서 뭐 의료 정보의 경우에는 뭐 얼마 뭐 상품 정보에 대한 얼마 뭐 이렇게 아마 측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혹시 이 뭐 좀 미래일 수도 있는데 네. 네, 가격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상품하고 이 정보라고 한 데이터가 굉장히 성격이 달라서 지금 연구가 진행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아주 그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 외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오래됐었기 때문에 또 그다음에 아까 우리 연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와 공급자들이 굉장히 많아야지 시장 원리에 의한 가격 형성이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브로커리즈라고 하는 데이터를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그런 브로커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처음에 막 중구난방으로 형성이 되면 오히려 그게 가격이 그것 때문에 거래가 또 저해되는, 유통이 잘 안 되는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요. 또 이제 거래소라든지 플랫폼 이런 것들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뭐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충분히 답변이 되셨을 것 같고요. 아까 또 질문에 좀 보완인 것 같은데 데이터 바우처 사업 관련해서 일단은 문헌규님께서는 데이터 바우처 사업을 통해서 사업화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데이터 시각화까지 다양하게 지원되어서 기업 입장에서는 큰 힘이 됩니다라고 일단 데이터 바우처 사업 참여 후기를 좀 남겨주셨고요. 혹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가능하신지, 그러니까 정부의 바우처를 지원을 받으려면 혹시 사전에 뭐 충족해야 될 조건들이 혹시 있는지 아니면 누구나 지원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혹시 아시는 범위에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금액대가 크기 때문에 누구나에게 다 오픈되어 있진 않은데 기준 조건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매출액이 높아야 된다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결국엔 데이터를 가공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로우 데이터가 있는지에 대한 검증을 하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면은 그 정부 기관에서 어떤 데이터를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를 검증하고 싶은지에 대한 어떤 조사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저희도 이제 바우처 기업은 아니어서 정확히 모르는데 그 부분은 한번 직접 찾아보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아마 정부가 역점을 두고 지금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혹시 데이터 바우처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은 검색을 통해서 아마 충분히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조건들도 아마 나열이 돼 있을 것 같아서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그 참여하신 후기에 따르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니까 잘 찾아보셔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질문들이 온라인으로 주신 것들이 이제 남아 있는데요. 그거를 다 소화를 하고 사전에 지금 저희가 참가 신청 단계에서 또 질문을 주신 분들이 조금 계세요. 그래서 그것까지 소화를 하고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 지금 궁금하신 내용들은 지금 바로 올려주시고요. 그러면 온라인에서 나온 질문들이 다 소화가 되면 바로 사전 질문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신하빈님은 질문이라기보다는 이제 커멘트를 주신 것 같아요. 좋은 데이터 분석가를 채용한다고 해서 바로 해결될 것 같진 않다고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대표나 창업자가 데이터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다. 여기 두 대표님 나와 계신데 공부나 뭐 지금 어쨌든 이 기술이라는 것도 계속 발전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처음에 어떻게 관심을 가져주셨는지까지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후에 뭔가 이 데이터 관련된 뭐 이 두 대표님은 아마 가장 모범적인 사례일 것 같긴 한데 어떤 공부를 하고 계신지 어떤 노력을 하는 게 좋을지 이제 창업자 입장에서 후배 창업자 대표가 될 후배분들께 간단히 조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어떤 뭐 컨퍼런스나 뭐 어떤 데 참여를 하면 좀 그런 좋은 최신 정보나 그런 것들을 습득할 수 있는지 뭐 그런 것도 포함해서 요즘은 뭐 유튜브나 워낙 원격 강의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툴들을 한 번씩 다 따라해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물론 이제 통계학적으로 뭐 어떤 수식을 공부하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사실 실무 단계에서는 툴들이 대부분 다 해주거든요. 뭐 R 같은 프로그램도 있고 태블로 같은 프로그램들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프로그램들 모두가 학생들에게는 무료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이제 학생일 때 아카데미 버전으로 이제 무료로 받아서 제가 이제 이것저것 다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 동영상 보면서 이게 이렇게 넣으면 데이터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시각화가 이렇게 알아서 뽑히는구나. 여기서 뭐 p-밸류 뭐 이런 거 나오면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런 거를 제가 보면서 공부를 좀 스스로 했었는데 워낙 좋은 툴들이나 책들이 많다 보니까 툴들을 A부터 Z까지 한번 따라해보는 시간을 한 두세 개 툴만 직접 해보더라도 굉장히 데이터 전문가가 되어 있지 않을까. 어디 나가서 이제 데이터 분석한다고 하면은 최소한 얘기라도 할 수 있는 이제 그 부분은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 대표님 본인 경험을 말씀해 주셔도 좋고 네,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그 앞서 말씀해주신 내용에 공감을 많이 합니다. 어쨌든 실무에서는 특정한 툴이나 특정한 언어를 가지고서는 그 실무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내가 익히면 일단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최근에는 그 공공이나 아니면 민간에서도 그런 교육을 하는 곳들이 되게 많이 생겼어요. 뭐 그런 캠프 같은 것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꼭 항상 또 이제 채용 연계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좀 같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배워보고 또 뭐 거기서 동료를 찾을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는 어쨌든 이제 그게 규모와 상관없이 그 데이터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에 뭐 짧게라도 근무를 한번 해보시면은 되게 그 실무 경험을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교수님 혹시 좋은 네. 저기 아까 우리 김 대표께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정부에서도 이 데이터 분석 관련 또 데이터 관련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라 그래가지고 정부 공공기관에다가 이 프로그램을 많이 열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 비용도 거의 뭐 무료인 것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방학 때는 가능하면 죽지만 않으면은 아르바이트 하지 말고
정부에서 해주는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있다. 특히 이제 그 방학 때 같은 경우에는 2달, 3달 해가지고 하루에 8시간 또는 뭐 일주일에 5일 해가지고 아주 그 굉장히 깊이 있는 부분까지 많이 하니까 무조건 그거를 들어라. 이렇게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신하빈 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데이터 분석가를 무조건 채용한다고 되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스타트업이나 이제 대표나 창업 이런 분들이 다 이걸 하셔야 되는데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데이터를 이용해서 내가 가지는 문제를 문제 해결자로서의 역량을 가지면 되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서의 역량을 갖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처음부터 다 해야 되고 이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솔직히 뭐 지금 여기 뭐 데이터 창업하시는 분이 저하고 같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경쟁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자기가 공부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아까 여러 가지 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뭐 파이썬이다, 그 다음에 시스템 R이다, 뭐 타블로다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은 뭐 익숙하실 것 같은데 IT 사용하는 데 대해서 소프트웨어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그 해석으로부터 어떤 인사이트를 가질 수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내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겁을 좀 없애시고 일단 바로 자기 문제에 도전을 해보셨으면 훨씬 더 얻는 게 많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아주 선배 창업자와 이제 교육자 입장에서 굉장히 실무에 도움 될 만한 답들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특히 교수님께서 언급해주신 대표가 혹은 뭐 기획자가 반드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될 필요는 없다. 그 데이터는 이제 수단에 불과하고 어떻게 잘 활용할지에 대한 그런 경험이나 습득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크게 공감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저도 뭐 코딩이나 데이터, 저는 원래 이제 직업이 변호사인데요. 근데 제가 코딩이나 데이터 교육을 받으러 이제 여러 수업을 많이 들었는데 거기에 가보면 이제 놀랍게도 변호사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시고, 그리고 제일 많이 오시는 게 이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많이 오세요. 근데 이제 그 대표님들이 이제 왜 이 강의를 수강하게 됐는지 서로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잘 알지 못하면 내 직원들이 그 전문으로 하는 뭐 코딩을 하거나 데이터를 다루는 직원들과 소통이 되지 않는다. 그 업무 지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혹은 그들이 가지고 오는 뭐 결과물에 대해서 내가 판단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가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야만 뭔가 의사결정을 하고 그 기업을 끌어나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코딩 교육이나 데이터 교육을 받으러 왔다라고는 얘기를 많이 공유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일부 실무 혹은 기획자분들이 많이 오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최근에는 그런 대표님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아서, 지금 질문해 주시는 분들도 이제 창업을 해서 이제 본인이 대표로서 활동을 하려면 본인이 어느 정도 소양을 가지고, 물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될 정도의 그 정도의 노력이 뭐 필요한 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느 정도 그런 전문가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본 지식들은 습득해 두는 게 좋겠다. 그리고 두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지식들을 얻을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그런 지식들을 습득하고 실전에서 좀 용기 있게 실행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바탕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지금 또 다음 질문들은 대체로 비슷한 거라서 한 번에 한번 다 읽어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터리 님께서는 이제 콕 집어서 데이터 인사이트 활용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추천 도서나 아니면 여기 가면 좋다, 커뮤니티 몇 개만 좀 찝어주시라는 주신 것 같은데요. 본인 대표님이나 교수님께서 최근에 보셨던 책이나 혹은 참여하셨던 어떤 커뮤니티나 컨퍼런스
주로 이제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게 더 좋겠네요. 그래서 한두 개 정도만 인상 깊게 보셨던 것들을 소개해 주시면 아마 좀 시청자분들께서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뭐 그냥 순서 없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찝어서 알려달라는 쪽집게처럼 이것만 보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될 수 있다. 뭐 네, 김 대표님.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영역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생기시면은 저는 이제 항상 추천 도서가 있는데 좀 제목이 이상하지만 액션 영화에서 배우는 웹 분석 전략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업계에서 유명한 교과서적인 책인데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고요. 그 책은 보통 저희 업계 책들은 이제 어떤 툴에 대한 기능적인 그런 거를 배우는 포토샵 서적 같이 그런 책들이 좀 많은 편인데 그런 거가 아니고 좀 특이하게 이 분석가가 마케팅 분석가가 조직 내에서 해야 할 것에 대한 전반적인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어떻게 이 조직을 설득하려면 발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 정치적으로 의사결정을 이끌어내려면 누구를 타겟해서 설득을 해내야 되는지 이런 되게 종합적인 실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추천을 드리고 또 이제 저희 발표 때 소개해드린 구글 애널리틱스와 관련해서는 사실 모든 정보는 구글에서 다 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글 애널리틱스 아카데미라고 구글에 치면 동영상 강의를 무료로 코스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한글 자막을 달아서 그 다음에 이제 구글에서 매뉴얼 자료를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걸 다 외우면 컨설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 대표님도. 저는 사실 데이터 쪽에서 저희 회사는 데이터 시각화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희 회사는 이제 B2B로 이제 기업들에게 한눈에 딱 인포메이션을 보여줘야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BI 툴들을 되게 많이 써봤던 것 같아요. 뭐 마이크로소프트 BI 툴도 써보고 태블로도 써보고 많이 써봤는데 만약에 이제 피터리님이 학생이시라면 저는 완전히 특정 소프트웨어 밀어주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그냥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저는 이제 태블로 쪽에서 태블로를 하게 되면 샘플 데이터도 막 다 줘요. 이거 직접 넣어서 이렇게 해보라 이러면서 그럼 샘플 데이터 넣어서 이렇게 만지면 시각화 자료가 이렇게 뿅 이렇게 뜨거든요. 뭐 날짜별, 지도별. 근데 되게 재밌어요. 전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것들을 저희 회사 솔루션에도 되게 많이 탑재를 많이 했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타블로라는 이제 그 툴이 있거든요. 그 툴의 어떤 매뉴얼 가이드랑 샘플을 보면서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사실 뭐 책 보고 이런 거 아니라 전 다 툴을 많이 써본 사람이어서 도서 하나를 추천해드리기 좀 어렵네요. 네. 교수님 좀 설명해 주실 게 많을 것 같은 소개해 주실 게. 저 같은 경우는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주로 이제 데이터 분석가로서 이런 것을 가르치고 있어서요. 제가 만약에 지금 질문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창업을 하시거나 또는 뭐 이런 쪽에 생각을 하고 계시다 그러면 저는 이 데이터 분석가로서의 구체적인 테크닉이나 뭐 태스크를 이런 쪽 이전에 우선 이 데이터 활용해서 창업을 한 다양한 사례를 국내외 사례를 먼저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빠르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제 학생들 가운데서 창업했던 학생들이 찾아와서 하는 얘기를 보면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해주었던 사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기가 창업을 하고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고 자극이 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쉽게 얘기해서 막 이제 넷플릭스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미국에서 떴을 때 그 넷플릭스가 어떤 점에서 차별화가 됐고 어떤 점에서 기업들한테 어필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사례 분석을 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게 굉장히 인상 깊어서 자기도 창업을 하게 됐다 이런 얘기도 좀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례를 많이 보다 보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고객 가치 제한이라 그러는데 내가 어떠한 그 가치를 고객들에게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니즈에서부터 먼저 출발을 하는 그 창업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고객 이제 그 가치를 만들어내기 이전에 고객들의 중에서 고객 세그멘테이션을 통해서 내가 요 부분에 있는 타겟 고객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 이렇게 출발하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먼저 니즈나 아쉬운 점, 내가 이 부분을 제공했다 해서 고객 가치 제한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타겟 고객을 먼저 정하고 거기에서 그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니즈를 찾아보는, 뭐 그렇게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서, 사례를 쭉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 그 정보화진흥원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활용 우수 사례 해가지고 경진대회도 많이 있고 거기에 대한 성공 사례집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편한 마음으로 보시면 아이디어를 많이 얻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마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고요. 혹시 액션 영화에서 배우는 웹 분석 전략을 김자희 대표님 본인이 집필하신 건 아닌가요? 아닌가요? 네. 네. 본인 저서를 소개시켜도 좋고요. 네. 아마 지금 PPL과 아무 무관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네. 그리고 연 대표님께서는 태블로라는 툴을 한번 써보면 좋겠다. 네. 저희도 많이 비영리 단체랑 많이 써보고 있는데 굉장히 좀 직관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이 뭐 데이터 인사이트를 얻거나 아니면 이제 시각화해서 표현하는 거에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최근에는 뭐 아까 MS사 파워 BI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파워 BI도 많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툴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교수님께서는 이제 구체적인 기술도 좋지만 성공 사례를 좀 더 입체적으로 그런 사례들, 기업 사례들을 가지고 모델을 좀 만들어 보는 그런 또 좋은 제안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남아있는 질문들은 주로 지금 설명드린 내용에 대한 코멘트가 많은 것 같은데요. 뭐 아까 그 디젤님께서는 그 통계학 공부하셨던 이용자분이 잠깐 시청자분인 것 같은데, 전문적인 분야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하면 더 효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라고 코멘트를 주셨고요. 그리고 온라인 교육이 많아서 조금만 찾아보면 다양한 교육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코멘트 주셨고, 통계 전공이신 거, 통계청 이러닝을 많이 들었다고 했는데요. 최근에 이런 무크 강의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국가에서 제공하는 것도 있고 해외에서 제공하는 것도 많이 저도 참고를 하고 있는데, 뭐 조금만 검색을 해보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이용할 수 있는 컨텐츠들은 정말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들을 정도로 최근에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욕심나는 그런 과정들이 많은데 조금만 발품을 찾아보시면 이런 좋은 컨텐츠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원규님께서는 데이터 활용 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협업 체계를 위한 오픈 데이터 포럼을 보다 확대됐으면 합니다라고,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하빈님께서는 교수님의 코멘트에 대해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도 필요하지만 그 사람이 해결할 문제를 꼽아내는 기획자의 능력도 중요하다는 말씀 감사드린다는 코멘트를 주셨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시간이 3시 40분인데요.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시간이 남아 있는데 그 사이에도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좀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사전에 질문을 주신 내용 중에서 좀 같이 얘기를 들어볼 만한 것들을 몇 개 골라서 Q&A 세션을 좀 마무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청해 듣고 오늘 세미나를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체로 사전 질문은 오늘 지금 실시간 질문으로 주신 거랑 거의 일치를 해서 대체로 다 지금 소화가 된 것 같고요. 이거는 김자유 대표님께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누구나 데이터에서는 구글 애널리틱스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모금액을 늘릴 수 있다고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전에 지금 아직 강의를 듣기 전에 주신 거라서요. 그것은 이제 사이트에 오신 분들에 대한 분석에 한정된 것 같은데, 혹시 아직 지금 기존 기부자들, 웹사이트에 접속하지 않은 분들에 대한 관리까지 가능한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제공하시는 서비스를 바탕으로 뭔가 모금액을 늘린 그런 사례를 하나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웹사이트에 방문하지 않는 분들에 대한 그런 대책이나 그 분석 방안이 혹시 있으신지까지 질문 두 가지를 주신 것 같은데요. 네. 네.
일단은 이제 그 광고 성과 측정에서 보통 시작을 먼저 하거든요. 조직에서 데이터 기반 마케팅 도입을 할 때. 그래서 이제 어떤 광고를 했을 때 제일 구매가 또는 후원이 많이 발생하는가, 그거를 알아야지만 마케팅 활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그거를 제대로 볼 수 있는 환경을 갖춘 조직이 생각보다 별로 없으실 거예요, 아마. 네. 그럼 이제 깜깜이로 그냥 광고 예산을 쓰는 건데, 그게 깜깜이가 아니고 좀 그 정확하게 성과를 확인하면서 할 수 있게 되니까 사실은 굉장히 마케팅 업무가 새로운 국면으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물론 거기서 이제 더 고도화하는 영역들이 굉장히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시도를 하면서 그 같은 예산을 가지고 더 많은 구매를 일으키는 그런 이제 노력들을 해 나가게 되는 거고요. 어쨌든 이게 그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에 우리한테 접속이 돼야지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속을 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기업들이 하거든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이제 일단은 처음에는 당연히 우리 사이트를 모르기 때문에 오실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이제 비용을 들여서 광고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게 어쩌면 데이터를 사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이런 그 광고 매체에서 가지고 있는 그 유저에 대한 데이터를 우리가 돈을 주고 사서 그들에게 이제 광고를 노출을 시키는 거고, 이분들이 우리 사이트로 일단 들어오게 하고 또 구매까지 연결되게 하게끔 하는 그런 노력을 이제 의도적으로 하는 게 결국엔 마케팅 부서가 하는 일이 됩니다. 네. 뭐 혹시 관련해서 덧붙일 말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뭐 웹사이트, 결국 이제 웹로그 분석이라는 게 이제 웹사이트에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야만 가능한 건데, 그거를 들어오지 않으신 분들을 들어오게 하는 것까지 이제 고민을 해서 그걸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그럼 효과적인 광고 방안이라든지 다 지금 창업을 하셔서 물론 이제 다른 기업들의 그런 컨설팅도 하지만 본인 기업에서 뭔가 좀 하시면서 좀 효과적이었던 방법이라든지 뭐 입소문을 내는 그 웹사이트 클릭을 유도하는 그런 전략들이 혹시 있으셨는지, 혹은 교수님께서 연구하신 뭐 사례를 좀 공유해 주셔도 좋겠고요. 그냥 실무에서 바로 좀 이용하시기 좋은 사례들 혹시 있을까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 하나 있다면. 네. 저희는 사실 B2B여서 광고를 딱히 해본 적이 아, 없어가지고 일이 네네. 끊이지 않는. 네, 네. 저희는 그냥 알아서 연락이 오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혹시 대표님, 교수님께서 혹시 또 지금 여기에 딱 맞는 거는 아닌데요. 일단 데이터를 그냥 가능하면 적은 비용을 가지고 모아야겠죠. 그렇지만 데이터가 필요하면 반드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 투자를 하고 그 투자를 해서 데이터를 얻은 다음에 그 이상의 효과를 얻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에 같은 경우에는 투자 개념으로 데이터를 모은다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은행에서 자기들이 누가 돈을 빌려줬을 때 갚을지 안 갚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일단 돈을 빌려줍니다. 대충. 그 다음에 돈을 안 갚으면은 돈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걸 갖다가 데이터를 모으는데 투자한 비용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한테 빌려줬더니 이런 사람은 내 돈을 띄어먹네. 이제 그게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돈을 띄어먹는 사람의 특성과 그렇지 않고 잘 갚는 사람의 특성을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투자고 그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지금 교수님 코멘트에 대해서 바로 엔진 디자이너님께서 투자 개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분석을 하려면 관련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공공 데이터는 한계가 있죠. 네, 그 투자 개념으로 조금 접근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지금 사전 질문도 거의 다 해결이 된 것 같고 실시간 질문까지 다 해결이 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발제 시간이 조금 제한이 돼서 이제 마무리하는 말씀으로 지금 발제할 때 다 못하셨던 말씀이나 아니면 지금 Q&A를 진행하면서 조금 느꼈던 점들이나 아니면 지금 창업을 준비하시는 후배분들에게 좀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지금 한 말씀씩 지금 패널 한 분씩 순서를 드릴 테니까요.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대표님부터 마지막 교수님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그 이 일에 좀 정확한 표현을 드리면은 어쨌든 그 웹사이트에서는 그 쿠키를 활용하는 일인 거고요. 그 모바일 앱과 관련해서는 이제 그 뭐 애드 아이디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이제 개인 식별 그 어떤 코드가 있어서 이것들을 기준으로 그 사람을 특정해서 어떤 광고를 보여주거나 아니면 광고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거나 이런 이제 영역의 그 분야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모든 마케팅이 다 디지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알지 못하고 마케팅을 할 수 없는 구조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지원하는 어떤 업체나 또는 그 이제 그 내부에서 좀 잘 할 수 있는 인력을 채용하는 데 사실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그래서 이 분야라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많이 가져보시고 굉장히 재미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한번 본인의 커리어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조금 여러분들이 다 열심히 일했으면 좋겠는 마음에 조금 무서운 얘기를 하나 하면서 좀 끝내볼까 합니다. 얼마 전에 서울대 연구실에서 교수님이 한번 발표를 한 자료가 있어요. 2090년도에 사회 계급 제도가 이렇게 될 거다 였는데 제1계급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IT 플랫폼 기업인들이 0.001%, 제2계급은 연예인들이나 운동 스타들 같은 스타들이 0.002%, 그리고 제3계급이 AI, 제4계급은 이제 일반 노동자. 그래서 이 IT 기술이 빈익빈 부익부를 가속화시킬 거다라는 그런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뭐 실제로 그렇게 만들기 싫어서 저희 같은 블록체인 플랫폼들은 이제 프로토콜 경제다 해서 V의 재분배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데이터를 잘 갖고 잘 활용하는 분들이 향후에 어떤 부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세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기 강의를 보신 분들이 더 데이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잘 모으고 활용해서 나도 더 큰 부를 모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그 시발점이 되는 자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 기본적으로 이 기술이 우리 사회를 바꾼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기술이 사회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방향이 어디냐 하는 것을 미리 창업을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그 인문학적인 소양을 좀 이렇게 공부를 좀 하셔서 이 기술이 사회를 바꾸긴 바꾸되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찾아내서 그 길목에 가서 오는 사람들을 기다리는 것이 저는 창업하고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술적인 요소만 너무 생각하다 보니까 이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소홀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자기는 뭐 크리에이티브하거나 뭐 이런 거다고 그러는데 자기는 그냥 사람의 행동이라든지 생각을 미리 조금 읽어서 한두 발 앞서서 그 앞에 길목에 가서 기다리니까 사람들이 다 오더라.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것을 봐서 이제 너무 기술적이고 테크니컬 쪽에 매몰되지 말고 사회의 전체적인 방향이 어떤 것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먼저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그 열린 세미나는 조금 기존과 다르게 기존에는 이제 공공 데이터와 이제 정책 위주로 다뤘다면 오늘은 데이터 기반 창업과 그에 관련된 기술에 대해서 조금 민간 영역의 데이터까지 좀 범위를 확대해 봤는데요. 네, 오늘 아마 지금 세 분 패널 분들이 굉장히 인사이트를 줄 만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아마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제 이것으로 오늘 열린 세미나를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마이크를 운영진께 다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열띤 토론에 참여해주신 패널 여러분들과 청중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일 포럼의 세미나 소식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픈데이터 포럼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곧 12월 달에도 저희가 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므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이벤트에 당첨되신 분들은 모두 축하드리며 행사 종료 후 유튜브 더보기 그리고 홈페이지, 페이스북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픈데이터 포럼 열린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